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비엔의 목모리옹. 너무나 화려하고 고상하지만 투아프 지방의 목모리옹을 드나들자면 푸아티에라는 나들목을 거쳐야 한다. 책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번거롭기보다 좋은 기회이다. 푸아티에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돌로 빚은 역사적인 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80군데가 넘는 문화재로 포화된 이 산상 도시에 자리한 노트르담 라 그랑드 성당 앞으로 달려가 그 서측 정면을 바라본다. 해질녘이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는다. 나직하게 깔리는 햇살에 그 윤곽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석상들이 성서의 일대기를 연기하고 있다. 대성당이 온통 돌에 새긴 성소요. 세상살이의 거울이라는 사실은 두말해 무엇할까. 이렇게 12세기 띠벽에 층층이 조각된 기독교 신화는 초대형 스크린의 영화나 장엄한 수사본 책자보다 하나님 말씀의 위용을 설득력 있게 과시한다. 이 앞에서는 잠시 절대 군주가 옥자에 앉아 몸에 밴 기품을 점잖게 뽐내면서 내뱉는 하명을 받들어 적는 서기의 손놀림 같은 것을 흉내내 보게 된다. 이런 자세로나마 그런 말씀의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되뇌고 받아쓰는 중이라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대서양의 모서리 이베리아 반도 끝의 성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에 오르는 사람들이 출발점으로 삼았던 생틸레르 성당도 근처 벼랑의 한 자락에 버티고 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듯이 공인된 역사가 깊은 것은 그렇다 치고 유독 이 지방에 몇 점 남은 채색 목각상도 중요한 유물이다. 내진의 한 구석에서 성녀상이 고요히 책을 읽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듯 했다. 이내 성녀상을 비추던 한 줄기 빛이 제단 뒤편 책상에 펼쳐진 방명록 위로 떨어졌다. 그 페이지에는 한 발 앞서 찾아왔던 누군가 이렇게 써놓았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서나 부러울 것이 없군요. 몽모리온 역에서 내려 곧장 마주치는 가르탕프 강물은 푸른 물살을 뒤척이고 제잘되면서 이방인의 노파심과 기후를 깨끗이 씻어줄 모양이다. 게다가 오리 몇 식구가 수면 위에서 줄지어 미끄럼을 즐기고 있으니 마음은 더없이 푸근해진다. 이 물가에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종이 공장과 인쇄소가 번창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길 모퉁이마다 붙은 방수 처리한 사진과 안내문에서 마을의 역사를 구석구석 풀어내는 문장을 마주친다. 아, 여기가 빨래터였구나. 또 여기는 빵을 굽던 화덕이 있었구나. 관청 뒤뜰 화단에는 프랑스식 파르테르 기법을 조잡하게 응용한 초대형 잔디와 꽃으로 엮은 책 한 권이 심드렁하게 자빠져 있다. 강을 가로질러 서점가로 이어지는 또 다른 돌다리는 14세기 고딕풍이다. 생마르시앙 성당의 생유리창도 고딕 양식이고 생니콜라 성당의 후지는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10세기부터 조성된 노트르담 성당의 지하실에는 성녀 카타리나 알렉산드리아가 그려진 벽화가 있다. 이 벽화는 파리 샤이오 궁 부속박물관의 벽에 재현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무엇보다도 11세기에 지은 수도원 부속 성당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성묘 성당을 본떴다. 읍사무소쯤이라 할 수 있는 관청의 마을 홍보 담당 공무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들었다. 대륙의 책마을을 돌아다니는 동안 목모리옹이 복마전이라고 수군대는 구설수도 들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말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책에서 목모리용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한 것은 질투심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이 마을에 쏟아진 당국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그토록 주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쨌든 유럽연합의 기금부터 국가, 주, 도 등의 각종 기금과 예산을 끌어들인 유능한 지역 인사들 덕분에 마을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21세기를 시작했다. 여기에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책박물관도 개관했다. 당국에서 공을 들인 야심작이다. 필기구와 황금 문진과 장식만을 위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연필들이 장밋빛이며 상아빛과 옥빛으로 알록달록 확대된 책 오브제 설치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어설픈 수련생 티가 물씬한 아가씨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책박물관처럼 나름대로 새로운 개념의 문화 공간을 갖추고 낡은 건물을 현대식 디자인을 가미해 보수하고 또 여러 종의 화려한 홍보물을 내놓았으니 큰 비용이 들었음은 장님도 알만했다. 서점과 공방은 해마다 늘어났다. 서점은 11곳, 예술, 공예 관련 공방은 무려 18곳이다. 공방은 작년 한 해 동안만 갤러리, 도자공방, 일러스트레이션, 이집트 서예, 판화 등의 기존 공방에다 고서적 수선, 중국인 양씨를 초빙한 서예 교습소, 선의 집 등이 새로 들어섰다. 사실 이곳이 다른 집보다 수강생이 많은 편이다. 한자만이 아니라 알파벳을 붓글씨로 써보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책방보다 훨씬 많은 공방은 말이 많은 공적 자금의 결과이기도 했다. 방학 때는 학기 중에는 주부들이 수강생이다. 저녁 때 직장인들이 취미활동으로 등록할 경우 회사와 고용주 측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사회보장제가 있으니까 이곳에서도 학원 장사가 손해볼 일은 없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창작이나 독서술을 지도하겠다는 학원까지 나타난 것은 아니니 완전히 막가는 것은 아니다. 도서 유통의 장려는 지속적인 지원 대상이라는 논리도 책마을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반대 여론을 잠재운다. 기본적 문학 행위란 글쓰기가 아니라 출판이며 인쇄하고 독자가 구매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뒷받침이 되었다. 적어도 프랑스에서의 최근 통계를 보면 어림잡아 500권의 원고 중 2억 권만이 소설로 출간된다. 이렇게 문학은 수많은 사산화를 쏟아낸다. 이런 끔찍한 문학적 연쇄살인 사건은 발행인이 무시하거나 거절해서 사산화가 되고 또 모든 원고를 출판해서 옥동자로 내놓을 수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한 불가피하다. 문학적으로 낙태하거나 유기되는 원고는 너무 많고 문단의 선을 보이지 못한 채 10대 미혼모가 낳은 아이처럼 버려지는 옥고도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문학이 산업화하면 할수록 이런 비극은 더욱 늘어날 것이니 유기되는 작품을 위한 원고 복지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다른 집이나 기관에서 살려내도록 입양이라도 보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올해 막 문을 연 집은 영화 제목을 딴 바베트의 만찬이다. 이 집은 동네의 다른 골목에 같은 이름으로 골동상도 겸업한다. 트라피스트 서점은 그 수도원 이름대로 벨기에 맥주를 주종으로 갖춘 선술집을 겸하고 있다. 당신의 책은 교재와 참고서, 청소년 아동물 전문이다. 청소년 책방을 별도로 차린 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전문성을 보여준다. 아주 선천적인 빨간색 크레파스로 신고전적 건물 입구에 덧칠한 정문은 미술책을 주로 취급하면서 미니책 컬렉션을 갖추었다.
영국인이 많이 찾아오고 이곳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휴가 동안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어학 교실도 성업 중이다. 마을 주변은 화려하다고 할 만큼 비중 있는 문화유적으로 포위되었다. 비엔 도네에는 명승지가 넘친다. 우선 생사뱅 쉬르 가르탕프는 로마네스크 최고의 유적이다. 건물 자체도 희귀하고 둥근 청정화는 중세 초기 프레스코 벽화로 덮였다. 또 푸아티에의 피티로스코프는 첨단 공학을 동원한 놀이터다. 북쪽의 소미르는 루아르의 명품 포도주 산지이면서 데무노 발자크의 걸작 외제니 그랑데의 무대였다. 동북 방면으로는 아내 여인네들을 환장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은밀한 척 유통되는 바가지 가격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물 좋은 온천장 라로슈 포세가 있다. 유럽 최고의 온천수로 만든 피부의 명량으로 호황을 누리는 제약회사의 본거지이다. 그러나 주변이 너무 화려한 것이 되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역효과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워낙 빼어난 경승과 고적을 찾는 데 힘과 돈을 쏟은 관광객이 다시 한번 발길을 돌려 어중간하게 고상한 이 책마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차라리 대단한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브르타뉴의 베슈렐 마을이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했을 수도 있다. 전국망 텔레비전에서도 보도하는 등 요란한 홍보와 과도한 관심은 적당한 선을 넘어 부담이다. 그만한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성과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성과는 그동안의 투자에 대비해서 대개 수치로 따지기 마련인데 다른 책마을들이 내세우는 수치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이런 열세를 만회하려고 이번에는 문필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도 손을 뻗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메뉴가 많아지지만 문제는 내실이다. 문인 사인회나 낭송회는 물론 대담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한다. 이런 활동은 영미세계에서는 서점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진작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다. 더 전향적으로 시인, 즉 극작가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함께 호흡하면서 웅변과 수사의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정거장과 공원과 선술집에서도 반짝 이벤트를 벌이는 활기 넘치는 이탈리아에 비해서 뒤늦은 감은 있다. 같은 취지에서 르도노 전시회를 개최했다. 같은 도내의 르도노 박물관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 르노도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편인 인기작가 다니엘 페낙을 초대했다. 아무튼 페낙의 초대는 이런 취지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그는 여러 소설 외에도 소설처럼 이라는 책에서 책 읽기의 조감도를 그려 보여주었으니까. 이 책은 읽을 권리에 읽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 독서의 모든 점권을 독자에게 돌려놓고서 펼친 재미있는 입담이다. 책 박물관에서 마을 아래쪽으로 경사진 비탈길의 한쪽 난간에서 말 그대로 아리따운 처녀가 그림 같은 포즈로 해바라기 삼아 책을 읽고 있었다. 분명 그냥 지나친다면 섭섭하렸다. 처녀의 이름은 클레망스. 읽고 있던 소설은 젤러의 최신작 최악인 것의 매력이다. 이 동네가 고향인 클레망스는 영국 뉴아크 대학에서 악기수리를 공부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서 모처럼 고향 부모님을 찾았다. 그녀는 주민들이 참신해진 마을을 반기고는 있지만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이 농촌에서 독서 문화는 초라하다고 아쉬워했다. 또 청년들이 발자크는 물론 빅토르 위고 같은 고전조차 읽지 못할 정도로
프랑스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런 와중에 온몸으로 책 마을을 보여주고 있으니 대단하다고 했더니 그녀는 그나마 나마저 없다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며 깔깔대며 받아 넘겼다. 이런 의문현답의 수사학을 아는 처녀가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클레망스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비올라를 수리하던 섬세한 손짓으로 마을의 병든 자리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었으니까.